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의 심리학, 사랑과 결혼편. 오늘은 주로 이제 결혼의 사회 심리학적인 입장이라든지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와 현대사회에서의 변화된 의미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결혼 생활에서 어떤 점들이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학생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고민 내용을 어디엔가 올리면서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래요. 일기를 쭉 같이 써서 일기를 서로 교환해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러기도 하죠. 어떻게 지냈는지 매일매일이 너무나 알고 싶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제 일기를 각각 쓴 다음에 그거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본다라든지 이제 이러기로 했는데, 그 여자친구는 썼는데 남자친구는 안 쓴 거죠. 보통 남학생들이 그런데 좀 무심하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반지를 나눠서 꼈는데, 반지를 어느 날 안 끼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두 가지 점들에 이제 화가 나 있다가 마지막으로 화가 난 게,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남학생이 한 10분 정도 늦었나 봐요. 근데 늦었는데 저쪽에서 오면서 여학생을 보면서 뛰어오지 않았다고. 여학생이 완전히 화가 단단히 나갖고, 삐졌다고, 이걸 어떻게 풀어주면 좋으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엔가 올렸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분 늦어서 뛰어오지 않았다고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태도 같죠. 그러나 이제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어제 바로 또 어떤 부부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40대 중반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일에만 완전히 몰두해서 지내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까지 나이가 든 줄을 본인은 생각을 못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는데 40대 중반에 30대 중반인 여자분과 우연히 이제 주위에서 소개를 해줘서, 그것도 뭐 10번쯤 다른 여자분들 주위에서 해준다는 거를 뭐 일이 바빠서 못 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이분이 한 13번째 되시는 여자분의 경우에는 소개해 주신 분이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결혼하신 지 한 2년쯤 됐는데도, 그리고 40대 중반인데도 두 분이 정말로 20대 초반에 그 막 사랑에 빠진 분 같이, 그런 분들 같이 얼마나 둘이서 이렇게 낄낄거리고 재밌어하고 서로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이러는지, 사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또 결혼이라는 게 늦고 빠르고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물론 신혼 초에는 너무나 정겹게 사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심리학장관의 얘기하기를,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죽는다 이랬던 마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너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뭐 정신의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선 저희가 이제 사랑의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보자면, 오늘은 주로 이제 결혼 얘기가 중점이 되겠지만요, 사랑의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보자면, 에릭 프롬이라고, 2번을 먼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아주 유명한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그런 분입니다. 본인의 어떤 심리학에 관한 얘기, 철학에 관한 얘기, 특히 그거를 이제 사랑에 맞춰서 중점적인 그런 책을 펴낸 분인데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대학가에서 이 책이 거의 사랑에 관한 최고의 고전처럼 여겨지면서 읽혀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생각에는 사랑이라는 게 우연한 기회에 누구에게나 거의 찾아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행운의 감정, 어떤 즐거운 감정,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허용된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본인의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뭐 본인의 감정 조절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성인다운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조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시간에는 뭐 이 기술이라든지 짝짓기 지능이라든지 거기에 뭐 편견, 거짓말 이런 얘기를 조금 우리 생각에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용어들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저희식으로 번역이 매끄럽게 안 돼서 안 된 상태로 심리학에서 그냥 통용되는 탓도 있지만, 또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흔히 얘기하기에 이제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어떤 그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의미의 그 단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성숙한 태도가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가 보통 기계를 다룬다라든지 기계를 다룰 때 어떤 기술적인 면을 생각해서 다루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사랑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놔둬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발전하고 저절로 결혼으로 가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릭 프롬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와서 그 또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짝짓기 지능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프리 밀러와 글렌 게어라는 두 이제 심리학자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 심리학 용어화 됐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짝짓기 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단어만으로도 일단 알 수 있을 거예요. 메이팅, 그 서로 이제 뭐 짝을 찾는 거, 연애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껴서 뭐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런 어떤 소위 짝을 짓는 이런 거에도 지능이 연관된다는 겁니다. 인텔리전스 쿼션트에서 우리 보통 이제 지능 지수 IQ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것이 뭐 감정적인 지수가 더 중요하다 해서 EQ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 짝짓기 지능이라는 거는 짝을 짓는데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고 연인이 되는데도 이게 지능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단지 뭐 저희가 앞 시간에서 지능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 주어진 어떤 지능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낸다라든지 지능 지수가 높다라든지 이거하고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능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가 높다 그래서 그럼 짝짓기도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짝짓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런 식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보통 진화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결혼 제도라든지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동물 세계, 넓게 보자면은 동물 세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서 진화에 나온 것이, 동물 진화에 나온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진화 심리학자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설득력을 얻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짝짓기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자면, 이 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짝짓기에 있어서의 지능이 더 높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보다 발전시켜주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 남녀 성별에 따른 편견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말이 사랑을 하게 해주고 추동시켜주고 더 발전시켜주고 그것이 짝짓기 지능과 관련이 있다. 뭔가 조금 얘기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랑의 그 로맨틱한 어떤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주장이긴 하죠. 그런데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남녀 차이 얘기하면서 진화에 따라서 남녀의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남녀 성별에 따른 편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자의 경우는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가령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은 남자의 경우는 어지간하면 여자들이 자신에게 뭐 그냥 약간의 친절한 말만 해도 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여자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그, 내 호감을 표시하거나 내가 호감이 없더라도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이 여성에게, 뭔가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내 연인이 되게, 나를 좋아하게, 더 좋아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무의식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 편견이 왜 나왔냐면, 남성의 경우는 항상 이 진화 심리학에서 주장하거나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남성의 경우는 종족 번식에 대한 그 본능이,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종족 번식의 욕망으로 이 사랑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낭만적이고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사랑을 또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는 항상 그 원시시대 때부터 험하고 거친 곳에서 살면서 언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후세를 남기기 위한 종족 번식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그야말로 거의 강박관념 수준으로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호감을 발휘하거나 뭔가 상대방에게서 조금의 여지라도 보이면 일단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종족 번식과 뭔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성들의 경우 왜 남자들은 자꾸 만나기만 하면 그야말로 스킨십부터 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사실 여성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현대 와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데 이런 고민의 어떤 근거를 따져보면 남성들이 꼭 어떤 동물적인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진화 되오면서도 계속 그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바뀐 현대 생활에 얼마나 알맞게 이제 적응해내고 변화시켜내고 조절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돼가는 거죠. 근데 남성들의 경우는 이렇게 종족 본능의 어떤 그것 때문에 여자 쪽에서 조금만 호의를 표해도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종족 본능의 욕망을 건드리는 이런 어떤 그 편견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본인도 그 상대방 여성에 대해 호감이 더 클 경우 그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만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진화론 초기 그 진화 심리학에서 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기에게 순전한 어떤 그 종족 번식의 본능만으로 본인에게 접근해오고 그것만이 다인 남성의 경우를 걸러내는 것이 그렇지 않고 보다 더 진지하고 본인에게 출산과 양육과 그 다음에 영구적인 어떤 영속적인 사랑을 약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또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신에게 아주 이례적인 어떤 욕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이 판단해내는 이런 것들이 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다른 입장 차이가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그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편견과의 싸움, 그 다음에 자기 편견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거짓말은 꼭 나쁜 의미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이 남자가 나에게 정말 내가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까지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해서 면접을 계속 사랑하면서도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도 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이 꼭 어떤 사실적인 거에 입각하지 않은 얘기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캐려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어떤 짝짓기 지능에서의 강조되는 부분은 남녀 차이라는 게 애초부터 있는 것이고 그 남녀 차이라는 것을 서로 그것에서 뭔가 서로가 얻어낼 수 있는 이 얻어낸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 역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녀라는 것이 다소의 기싸움이고 서로에 대해서 성별에 있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얻어내려는 어떤 그야말로 지능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다소 너무도 건조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설명을 저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실제 사랑의 의미는 이렇고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환상만을 갖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한 측면만의 심리를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사랑과 결혼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뭔가 어긋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하고 심리적으로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랑의 어떤 완성의 형태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랑의 완성을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많이 바뀌고 변화돼가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심리학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결혼의 의미를 정의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적으로 친밀한 성인들의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친밀한 이제 성인들 반드시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합이다. 이게 사실 합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합이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이 감정적으로 연애 감정으로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이 맺어지는 거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상징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의 결합이기보다는 양쪽 집안에서부터 비롯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시선, 사회적인 인정,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들의 감정 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합이라는 이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혼에서 보통 저희가 통용되어 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부 일처제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저희는 일부 일처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거의 지켜지질 않아서 그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제인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법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발언권이 없고 사회적인 발언권도 없고 가정 내에서도 발언권이 없고 굉장히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일처제가 사회적으로는 저희에게는 공인된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일부 일처제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치 영구불변한 어떤 결혼제도인 양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한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어떤 문화권을 이렇게 문화별로 나눴을 때 한 900여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는 곳은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간한 나라들은 전부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밖에 지구촌에서는 80%가량이 뭐 일부 다처제를 하거나 모계사회가 아직도 원시적으로 남아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미국의 아이오와 세계 작가들이 30여 개에서 모여서 같이 3달 동안 생활하고 뭐 신앙송하고 이런 곳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곳에서 온 그분은 그러나 영문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인테리 계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여서 처가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는다, 놀랍다, 당신은 그래도 소위 지식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니까 그 문화 자체로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4명의 처들 사이에 어떤 잡음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전에, 이거는 뭐 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전에 참석했던 이제 그 아프리카 작가 여성분은 소위 얘기해서 이런 일부 다처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2번째 부인인 셈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일부 다처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사일에서 일단 다 안 하고 첫째 부인한테 전부 맡기고 자기는 글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론 현대 여성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별로 이렇게 생각의 사고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일부 다처제의 역사, 그러나 훨씬 그 전에 원시사회에서는 우리가 모계 중심의 일처다부제 사회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결혼제도라는 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일부 일처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일부 일처제라는 역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확립되게 된 동기를 알면 또 이게 결혼의 의미라든지 사랑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일처제라는 게 뭐 어느 날 문득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원시인들이 처음에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엔가는 뭐 사냥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다 많은 그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가령 사과 2알로 필요했던 것이 이 사람이 사과 5알을 따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3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알을 남겨뒀다가 이왕이면 그때부터 어떤 그 혈육의식이 있었는지, 이왕이면 자기 자식한테 그 3알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원시사회에는 모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임기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당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잉여 재산, 남겨진 재산, 보다 풍부하게 지금 필요한 거 이상의 재산을 본인이 확실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을 때는 부인을 딱 1명을 정해서 그 부인을 자기에게만 소속되게, 일체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금하고 자기만의 부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보통 남성들이 공동으로 양육을 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잘하는 어떤 남성이 잉여의 보다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너에게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결을 약속하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 이 여성은 자기의 어떤 양육, 출산, 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또 해결을 받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부 일처제가 확립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생기면서부터 개인적으로 보다 많은 잉여재산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여성에 대해서 자기만을 위한 정절이나 순결을 요구하고 그 여성의 경우는 그 순결을 대가로 평생의 어떤 그 본인의 그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식을 양육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히 그 가혹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어떤 거래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부 일처제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 결혼의 의미라는 거를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현대생활에 적용하는가가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에서 저희가 흔히 뭐 현대 들어와서 결혼이 거래화돼 간다, 물질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속성들의 어떤 폐단이라든지 폐해를 없애고 단점을 없애면서 이제 보다 결혼을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끄는 것이 저희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결혼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상과 낭만으로 점철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보통 요즘은 이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일부 일처제 결혼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거래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거부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는 또 바로 오늘 강의의 그 제목이기도 한 아기 사진이 든 지갑이라는 어떤 심리 실험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가령 한 심리학자가 지갑 실험을 했습니다. 지갑에다가 아기 사진이 든 지갑을 넣은 지갑과 그렇지 않은 지갑을 이제 두 가지 지갑을 분실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소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분실된 지갑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을 경우에 지갑이 훨씬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악이라든지 악이라는 건 또 결혼을 의미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관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돌려주는 수고를 해가면서 뭐 주위에서 우체함을 찾아서 넣어준다라든지 뭐 전화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지갑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마음에 아기, 결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이고 보다 너그럽고 보다 여유 있는 이런 마음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이라는 갖는 의미가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 주위에서 압박이 유난히 큰 거죠. 같은 뭔가 공동체 안에서 보다 공동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왜 이 공동체 안에서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너는 튕겨나갔냐 이런 의미가 조금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긍정적으로 옳고 그런 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런 바로 결혼이 갖는 역사라든지 결혼의 의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사실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결혼이라는 형식을 단지 거치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앞부분에 얘기 나왔다시피 그것이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거래라는 단어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서로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다 점검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100% 행복하거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나 인생에서나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극히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해도 잘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혼 생활 안에서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기 쉽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결혼을 했어도 갈등이 있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그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고 시작을 하는 게 보다 현명하고 갈등으로 인한 어떤 시간 소비라든지 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얘기들이고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앞이 안 보이면 이런 부분들을 건너뛰기 쉬운데 그러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 거죠. 우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지금 심지어 연애를 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하고. 이런 어떤 자기 성향이 분명한 경우는 사실 분위기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끌려서 결혼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결혼을 원하는 건지, 내가 사회적인 시선을 결혼을 안 하고 이겨낼 용기와 힘이 있는지, 그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하고도 내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소통 정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말이 통해야 뭔가 사랑의 감정도 통할 수 있는 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경우에는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으로 다뤄지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대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것, 역시 제가 강조하는 얘기죠. 대화가 어느 정도 잘 소통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책임감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걸 전부 맞추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정말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책임감, 특히 경제관,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또 어떻게 집을 꾸려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에게만 결혼이 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특히 이제 요즘은 이 맞벌이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기 때문에 꼭 맞벌이를 원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미래의 기대감은 앞에 이제 뭐 다 통하는 얘기겠죠. 책임감이라든지 경제관 이런 거하고 이제 다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같은 얘기죠. 궁극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싫어지면 그냥 금방 해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차이들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보다는 나와 그것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이죠. 건강은 반드시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죠. 서로 결혼 전에 어떤 건강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교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보다 아이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보다 확실히 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혼을 위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이러는 반면에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결혼은 결혼 제도 자체는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들어와서는. 이 결혼 제도,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크게 변화돼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데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내치는 것도 빠르고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 이 문제에서 보면 뭐 이혼율이 사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 추세라든지 다른 나라가 변해가는 속도 정도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혼율이 높거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다른 어떤 나라들이 겪었던 것보다 심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단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설득력이나 공감 가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한 개인 내면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커지게 마련입니다. 개인의 내면이 굉장히 크게 분열되기 쉽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빠른 변화라는 것이 저희가 일단 변화시켜 놓고 나서라도 천천히 되짚어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결혼제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부교재로 쓰이는데 나온 얘기들인데요. 우선 독신을 추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왔지만 20, 30대 여성 2명 중에 1명이 결혼보다 나는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내 일은 꼭 갖고 싶다. 직업은 갖고 싶다. 내가 확고한 직업만 있다면 결혼 같은 건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또 20, 30대 기혼 여성들이 후배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 중에 1위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여성들도 만약에 젊은 후배들한테, 미혼의 그 후배들한테 일만 확실하다면, 본인의 직업만 확실하다면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가 권고사항 1위라는 겁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게 본인들한테 그렇게 바람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혼생활을 지켜본 많은 여성들이 또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가져서 20, 30대 여성 중 거의 절반 정도가 나는 결혼보다는 일을 택하겠다. 결혼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결혼이라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닌데, 남성들의 생각은 결혼은 꼭 해야 된다. 만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변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갈등 요소가 굉장히 되고 있죠.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얼마나 여성들한테 불합리한 제도인지를 너무나 많이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대신 그냥 일로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나 독립적인 자아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지고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결혼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해야 되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경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심리학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더 긍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 제도 자체에 그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겁니다. 결혼 제도 자체는 편입은 안 하는데 결혼 생활은 하는 것이죠. 동거. 여러분들 TV에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한 두 남녀가 가상 생활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물론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제도를 위협하는 건 영속성에 대한 특혜의 감소입니다. 이혼율의 증가가 이런 걸
주는 것인데 예전에는 결혼하면 영속성을 허락받는 거였습니다. 서로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너와 평생을 살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을 할 경우,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긴 재산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그 유명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은 이런 비율로 나눈다. 누가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해서 그야말로 외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을 이런 비율로 나눈다. 내가 더 7대 3 이런 비율로 나눈다. 여러분들 유명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도 역시 이런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0년 내에는 절대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져서 역시 이혼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성 역할 자체가 변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더 이상 가사 일에만 하는 전업주부가 아닌 맞벌이 주부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하는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어떤 성 역할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결혼 제도 자체에 위협이 따르는 거죠. 부모님 세대가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의 결혼을 또 허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무자녀의 증가, 독신 생활 추구하는 것과 동거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건데요. 결혼을 하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부부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이것도 물론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주위의 압박도 심하고 주위와의 갈등도 심하고 또 본인들 내에서도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자녀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니까 들어주기를 했다가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자 하고 한쪽에서는 왜 처음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돼서 또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혼을 위협하는 요소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 갖고 전통적인 어떤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핵가족화도 대가족이 아닌 딱 부부만 사는 이런 어떤 핵가족의 어떤 증가도 이거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죠. 전통적인 대가족의 감소고 핵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정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결혼을 위협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얘기되는 차이죠. 성격 차이. 이혼하는 부부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남편의 외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한 이혼이 많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꼽기 시작한 게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의 경우 여성들이 이런 차이 자체를 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 차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다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정적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심리학 교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내와 남편의 행복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조사한 건데요. 3~4대 기혼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분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하기에는 기혼 여성들이니까 남편이 퇴근해 올 무렵, 귀가 무렵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돌아오고 저녁 같이 먹고 이러면 보통 단란한 가정의 표상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혼 여성들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기분이 가장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실험 결과.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일부 일처제의 단조로움에 대한 권태로 이 심리학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늘 똑같은 그야말로 늘 똑같은 남편이 똑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이러는 것이 남편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권태로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에 어떤 서양적인 의미고,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한국적인 어떤 심리학으로 봤을 때는 3, 40대 정도 되면 사실 아이들 양육이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양육에 지쳐 있을 때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녁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40대쯤에 이르면 벌써 흔히 기혼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죠. 저녁을 먹고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저녁을 먹고 들어오면은,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는 얘기를 가끔 농담으로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만큼 지쳐서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이제 심리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외의 결과도 있다라는 것, 결혼 생활에 이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내와 남편의 어떤 차이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5분 동정심이라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감기약 회사에서 조사한 건데, 남편이나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반응이 어떤가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그 반응에 의하면 보통의 생각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별로 이렇게 아내의 감기 걸린 거에 대해서 무심할 것 같은데, 여기의 경우는 아내들이 오히려, 영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아내들이 오히려 딱 5분만 동정심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안 됐다, 참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딱 5분 드는 게 아내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 감기약 회사에서 얼른 컨셉을 바꿨습니다. 광고 컨셉을. 이게 이제 심리학을 응용하는 거죠. 그동안은 남편들이 동정심이 없다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제작해 왔는데, 이걸 보고 얼른 아내 쪽이 동정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심리학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들이 이러는 건 남편들이 훨씬 더 아껴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편들이 내가 아팠을 때도 이렇게 해달라는 자기도 모르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 있다는 게 또 다른 심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심리적인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아내와 남편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라면 사실 남편들이 아내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빨리 가서 약 사 먹어, 이렇게도 얘기하고, 내가 뭘 했어, 좀 평소에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오히려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가부장제적인 심리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랑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나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심리적인 요소는 단지 한 가지 사랑, 감정, 낭만, 환상,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많은 어떤 인류의 역사와 진화의 역사가 들어있고, 뇌 자체의 기능에서부터 호르몬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이 많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심리학 시간에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의 의미나 결혼 제도 자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 일부 일처제 자체에도 뭔가 독신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 생활의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 또 나오겠지만, 결혼 생활의 위기가 전혀 없으리라는 어떤 기대, 이것이 앞에 나온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기대감, 이런 거와 통하는 건데,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위험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저희가 마리 퀴리와 밀레바 아인슈타인 두 여성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